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에듀윌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월간 이재준 9월호 이제는 이번 해의 마지막 촬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요약을 해드리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 9월호까지 발행을 하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발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한번 제가 또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와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담았기 때문에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정리하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으신 기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 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리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다. 위법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위헌에다가 밑줄 같이 한번 그어주세요.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행정입법 부작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행정입법 부작위. 행정입법 부작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뭐냐면은 자 우리 국회는 이제 법률을 만드는 곳이죠. 국회의원들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곳이고요. 국회에서 행정부한테 법을 만들라고 이제는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입법을 만들라고 위임을 하는 거예요. 행정입법을 만들라고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제정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입법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것, 입법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입법 부작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했다는 거 되겠습니까? 법률에서 만들라고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정부는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법을 실행시켜야 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얘가 법을 지금 안 만들고 있다는 뜻은 애초에 법을 실행시키고자 할 생각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권력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곧 위헌이자 위법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1번 문제가 그런 문제였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왜 법을 안 만들어주는 거니?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냐? 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항고 소송 중에 하나거든요. 항고 소송. 항고 소송은요. 무엇과 관련된 소송이냐면은 처분과 관련된 소송이에요. 처분.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결국 내가 행정청한테 처분을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부작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기한 소송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처분을 요청하기 위한 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근데 행정입법 부작위는 법을 안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는 코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닌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은 상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법규 명령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법규 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다툴 수가 있다. 틀린 표현이 되겠죠. 3번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통제할 수가 있으나
시행명령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명령 제정을 거부하거나 입법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헌법소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것도요. 공권력의 행사예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권력을 활용하는 것을 공권력 행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법을 만드는 것도 공권력의 행사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법을 만들 때 국민들 한 명 한 명씩 만나가지고 나 이런 법을 만들 건데 괜찮겠지? 라고 물어보고 만듭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이 본인 판단하에 알아서 그냥 만들고 국민들은 이거 따르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공권력 행사인데 그럼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것은 공권력의 불행사겠네. 맞죠? 이로 인해 가지고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즉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당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헌법소원 제기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과 위법의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플러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으며 헌법소원 대상은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즉시강제와 관련되어서 냈던 문제인 건데요. 여러분 즉시강제는 제가 급박한 상황이 있을 때 행정청이 힘을 활용하는 하나의 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동석이 팔을 꺾는 행위, 여러분들 범죄도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는 가끔씩 칼을 들고서 막 덤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팔을 꺾어가지고 제압하는 행위를 즉시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즉시강제할 때 영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장.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보게 되면은요, 사전 영장주의라고 하는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사전 영장은 뭐냐면은 행정부가 국민한테 어떠한 공권력 같은 것을 행사하기에 앞서 가지고 사전에 영장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영장은 법원에서 행정부한테 내려주는 하나의 허가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막 영화에서 주인공이 혹시 영장 갖고 이런 짓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죠. 즉 법원에서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즉시강제할 때에도 사전에 영장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판례가 견해를 달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판례가 형성되는 게 대법원이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무슨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은 영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즉시강제를 하기 전에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장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정이 있으면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무슨 즉시강제하는 상황이 급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언제 영장 받고 하고 있냐? 이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영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견해를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긴급성을 전제로 해서 나온 멘트거든요. 어차피 즉시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급박성을 전제로 하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즉시강제는 급박하니까 영장 필요 없다. 현재 영장 필요 없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법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키워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행보호 규정.
불법 게임물 폐기. 여러분 이런 말 같은 것이 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사전 영장주의와 관련이 있고 둘 다 어찌됐든 간에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테마인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4번 문제 보시면은 구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 행정청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해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의 취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는 거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5번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벌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대법원과 헌재가 견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었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하나는 행정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었었고요. 하나는 행정 질서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병과가 가능한지 병과가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병과가 동시에 부과하는 거를 병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대법원과 헌재가 견해를 달리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대법원과 헌재가 견해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각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강사들 분들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또 각자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얘네 둘은 목적이 서로 다른 테마들이기 때문에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제 있는 내용이고요.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얘랑 둘 다 처벌하는 것이니까 목적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병과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견해가 달라지는 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에다가 이제 밑줄 같이 그어주시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이중처벌의 금지 원칙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위반은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6번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에다가 밑줄 한번 같이 그어주시고요. 양벌 규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이요. 여러분들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벌하는 것을 양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밑에는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공무원이 있고요. 이 공무원이 뭔가 위법한 일을 합니다. 위법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국민이 있죠.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이 죄송합니다. 위법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형사법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법원이 처벌이라고 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는 위법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처벌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처벌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얘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이냐? 가 여기서의 쟁점인 거죠. 양쪽을 벌하게 됐을 때 양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공무원이 원래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해요. 자치사무를 했을 때는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게 됩니다. 지자체도 책임져요. 지자체도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벌이 완성이 되겠죠. 반면에 위임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할 세무가 아니라 국가 같은 데에서 얘 보고 하라고 시켜가지고 하는 사무를 위임사무라고 하고 있거든요. 위임사무 할 때는요, 지자체는 처벌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6번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수학 반대기호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시고 위임사무라고 써주세요. 위임사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고 처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통고 처분은요. 그 과정을 이루어지는 그 절차, 과정을 한번 좀 익혀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이라고 예전에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출입하는 이세경 사건이 발생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죠. 이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범칙금을 부과했을 때 A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총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하면은 모든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얘한테 또 뭐 예컨대 또 형사 처벌을 가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금지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납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은 이게 형사 처벌 절차로 진행하게 돼요.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된다는 이야기는 행정청이 이게 경찰이나 검찰로 사건을 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형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결국 형사법원에 의해서 얘를 처벌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벌금 뭐 이런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보자고요. 행정청이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한이 있을 거예요. 납부 기한. 납부 기한 내에 또 이런 짓거리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짓거리라기보다 이런 짓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아니 얘가 납부 기간 내에는 납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요거를 해버렸다가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번 문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다. 범칙금 납부 기한까지는 요거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납부 기한까지 안 냈을 때 요거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납부 기한 내에 혹시 요거 했다가 갑자기 얘가 납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거 이중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태료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게 행정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비송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제 담배 같은 거 이제 실내에서 피거나 금연구역에서 피게 되었을 때 행정청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A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총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납부하는 거예요. 납부하면은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뭐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납부를 안 하게 됩니다.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일로 이어지게 되냐면은요. 이게 가상금이라는 게 붙어요. 이게 약간 연체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뜻이겠죠. 그래서 하루 납부 안 할 때마다 얼마씩 계속 붙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 이의 신청할 때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요 얘한테 직접 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억울하다라고 따지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 그럼 안 내도 되니까 개꿀이겠네요라고 생각하는데 개꿀은 절대 아닌 거고요. 이게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은 행정청이 법원에다가 사건을 넘깁니다. 소송 제기를 해버리게
돼요. 그럼 보자고요. 소송 제기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행정 사건은 아니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고 소송에 대상되지 않고 비송 사건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소송 제기했을 때 어느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야 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이거든요. 행정청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A의 소재지에다가 제기해야 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인데요. 자, 우리 항상 소송 제기는요. 피고를 기준으로 하는 소재지에다가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고가 얘고 피고가 얘니까 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제기를 하는 것이지 원고의 소재지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은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상대방,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는 소재지에다가 제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9번 첫 번째 줄 끝부분에 과태료 재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여러분들 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10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제 과징금이라고 하는 테마로서 요게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최신 판례이고 이게 23년도 국가직 9급에서 한번 나왔었던 내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예컨대 이런 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과징금을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다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게 된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일단 행정청이 A, B, C 요 행위 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총 5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행정청이 A, B 행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C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냐? 맥시멈 2천만 원까지만 부과해야 된다 뜻인 거예요. 맥시멈 2천만 원까지 부과해야 된다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세 개 중에서 C 요거 A, B는 발견이 됐고 C는 발견이 아직 안 됐다가 C를 나중에 이제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이미 3천만 원을 부과했으니까 맥시멈 2천만 원 안에서 부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10번 판례죠. 그래서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 행위 중 일부를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는데, 그러니까 일부 A, B에 대해서만 인지해가지고 3천만 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 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해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종정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을 경우에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양정이 이루어진다. 양정의 양을 정하는 걸 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총 5천만 원까지 부과했었으니까 얘가 일부만 찾아가지고 3천만 원 부과했거든요. 나머지 2천만 원만 부과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멘트구나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다음 2주차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가산세부터 행정상 손실보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산세에다가 밑줄 한 번만 그어주세요. 가산세. 가산세는 언제 부과하는 거냐면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세법상의 의무, 세법에서 의무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한 것을 가산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산세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것이지 고의나 과실 같은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얘가 일부러 이 의무를 위반을 했는지 실수로 위반했는지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한 것이 가산금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인 그 잘못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얘가 잘못하게 된 원인까지 살펴가지고 일부러 잘못을 했는지 실수를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건 아닌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산세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줄에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다. 그 말이 틀린 멘트가 되겠죠. 12번. 우리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걸 왜 냈냐면은 예전에는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이 한 2년쯤 전인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도만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번.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정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조사 중에 하나거든요. 행정조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행정조사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어떠한 작용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행정부가 사전에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을 행정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용하기에 앞서 가지고 행정조사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행정부가 국민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작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제적 조사. 강제적 조사는 국민이 이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조사에 응해야만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게 되면은 세무조사라는 표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정법에서만 나오는 용어인 줄 알았는데 실제 뉴스에서 나오니까 신기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왜 세무조사인지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무조사를 만약에 하겠다고 행정청이 국민 측에 이야기를 해오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국민은 회계장부를 5년치를 꺼내 가지고요. 세무서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다 질문에 답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응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회계장부와 사실 틀린 게 뭐 잘못 신고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징금 부과받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무서워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징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무조사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세무조사는 강제적 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야 한다. 이런 거 할 때 법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하면 될까? 안 되겠죠. 당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겠죠. 법에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을 때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법적 근거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거 항고소송 대상 됩니다. 두 번째, 임의적 조사. 임의적 조사는 자발적 조사라고도 불러요. 그럼 그래서 느껴지겠지만 내가 이 조사에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아도 되는 조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적 근거 같은 거 없이 해도 돼요. 어차피 법적 근거 없이 너 이 조사를 응할래? 라고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적 근거 없이 다가가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행정조사법,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하는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규정들은 굉장히 쉽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짝짝짝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소방직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13번 보시면은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정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이거 항고소송 대상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문제 푸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요. 14번도 이제 소방직에서 되게 자주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요건 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행정조사가 위법하대요. 행정조사가 위법하대. 이 위법한 행정조사의 기초에서 어떠한 작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얘도 위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조사 중에 하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컨대 중복조사요. 그러니까 행정조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동일한 사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만 조사해야 되는 것이지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복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과세 처분했습니다. 세금부가 처분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위법하냐 적법하냐? 위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금부가 받을 거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위법하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복 조사에 기반한 과세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구나라고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보시게 되면은 14번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과세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느끼시면 되겠죠. 15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기 공무원이 있고요. 국민이 있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을 수행하게 되면은 법을 위반해서 직무수행에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법원에다가 법원이 이게 민사법원이죠. 민사법원에다가 무슨 소송을 제기하냐? 국가배상 청구 소송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구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이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위법한 직무가 행정도 법을 실행시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법 법을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판결 사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판사가 위법한 판결을 내려서 국민한테 손해를 끼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에 판사도 들어가는 거구나. 국회의원도 들어가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판사가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잘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우리 판사는 판결은 일반적으로 1심, 2심, 3심까지 판결을 하다 보니까 3심까지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2심 판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1심에서 위법한 판결 내려도 2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2심에서 위법한 판결을 내려도 3심에서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에 대해서 위법한 판결이 내려도 충분히 뒤집어질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만 갖고 국가배상을 인정하지는 아니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헌법소원 같은 경우, 헌법재판, 헌법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단심제, 1심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심리에서 끝나게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헌법소송도요,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었거든요. 내가 청구기간 내에 잘 제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각하 판결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청구기간 내에 잘 제기를 하게 되면은 헌법소송을 심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얘기하기는 해요. 어쨌든 각하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소송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 맞습니까? 그리고 이건 1심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구제받을 길도 없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송을 제소기간 내, 청구기간 내에 제대로 제기했다라고 했는데 각하 판결을 냈으면은 이 각하 판결 위협한 판결이죠. 즉 위협한 판결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재판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어차피 심리에 썼어도 질사안이니까 뭐 각하하거나 심리에 썼든 어쨌든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했던 사안이지만 그래도 국가에서는 책임져야 했었던 사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 보자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 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더라도
본안 판단에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16번이요.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자, 여러분들 여기 미법한 직무에는요. 작위도 포함되고 있고 부작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작위는 뭘 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컨대 공무원이 미법하게 영업정지 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를 끼친다. 이런 작위에 의한 손해 발생이라고 얘기하면 작위에 의해 뭐 해가지고 손해 발생시킨 거예요. 부작위는 뭘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부작위에 의한 손해 발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출동을 안 한 것들, 출동을 안 해서 소방대원이 출동을 안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 했다고 무조건 책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문제되는 거예요. 원래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했다고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행위를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출동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안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아닌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노량진에 저기 소방서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소방대원이 지금 여기에 출동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좀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출동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출동한 필요가 없으니까 출동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나한테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가 책임져야 되나? 그런 건 아니라는 뜻으로 보시죠. 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즉 출동 의무가 여기서의 쟁점이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출동 의무가 쟁점이다. 출동 의무가 어디에서 도출이 되냐면은 자, 법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있다고 쳐볼게요. 편의상 제7조 1항이라고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1항에서 신고 받으면 출동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 받으면은 출동해야 한다라는 법조문이 있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방대원한테는 무슨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냐? 출동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동 신고 받으면은 출동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신고 받으면 출동 의무가 발생했죠.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안 했어. 이건 부작위라고 얘기하죠. 이를 통해서 국민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예컨대 이런 법조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신고받으면 출동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신고받으면 출동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다고 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받으면은 출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출동 의무가 도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동 안 한 거 부작위죠. 이게 뭐 문제될 만한 일을 한 건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애초에 출동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는 출동 안 했다고 해서 뭔가 문제 삼지는 못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는 이론을 한번 배우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밀접한 사안일 때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한다라고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법 조문에서는 출동 의무가 도출되지가 않지만 상황 자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래요. 그때는 비록 출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출동해야 하는 라고 그냥 해석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법조문에서 출동 의무가 도출되지가 않아.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밀접할 때는 출동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출동 안 하면은 이거는 문제 삼을 수가 있다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출동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 조문에서 이런 법 조문을 형식적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문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문법에서 출동 의무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성문법에서 출동 의무가 도출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출동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출동 의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법령에 의해서 도출되기도 하지만 형식적 법령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법령에서 지금 출동 의무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출동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출동 의무가 도출되기도 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같이 보시게 되면은 15번이죠. 16번. 부작위로 인해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공무원의 자기 의무를 명시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위배된 경우에 한다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에 의해 가지고 부작위가 도출되었을 때 이것에 의해 가지고 국가배상 책임도 가능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아주 유명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17번. 국가배상과 관련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인데요. 이중배상 금지 원칙. 여기 국민이 이런 입장인 겁니다. 군인, 군무원, 그 다음에 예비군, 경찰. 이런 네 종류의 직군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만약에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해서 국민한테 손해를 끼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대요.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게 되니까 굳이 이중 국가배상을 청구 소송에서 돈 받으면은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으니까 이중으로 배상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 법에 의해서 보상받으니까 굳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어차피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받으니까 굳이 또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돈 받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사실 이 이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기는 하겠지만 지금 본 수업 시간 때 이미 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 다른 법에 따라서 돈 받는 걸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 받으면은 배상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반대로 배상을 받았을 때는 보상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가 보상을 받았을 때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론인데 배상을 먼저 받았어. 요걸 받았을 때는 요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요. 한 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에 따른 보상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보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법에 따라 가지고 다른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요 금액 갖고는 요거에 의해서 받았을 때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결국 보상이 끝판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상 받았을 때는 이미 끝판왕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굳이 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배상 받았을 때는 아직까지 끝판왕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보상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 가지고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7번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공상을 입었다는 군인이 손해를 입은 군인과 똑같은 표현이죠.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배상에다가 밑줄 한번 같이 그어주시고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지급 청구하는 경우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배상 청구받은 다음에 배상받은 다음에 보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훈지청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1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이제 위임 사무와 관련된 테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국가가 지자체가 있어요. 지자체가 있고요. 이게 어떤 사무였었냐면은 이거 국가로부터 국가행정 사무를 처리한 죄송합니다. 국가 지자체 장한테 사무를 위임합니다. 사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얘가 이제 자기의 예산, 지자체의 예산에 들어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형식적 비용 부담자.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요. 사무귀속 주체. 그 다음에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냥 네가 알아서 일 처리해봐라고 일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얘가 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은 내부적으로 다 돈을 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내용을 뜯어보게 되면은 얘가 내용을 다 돈을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를 실질적 비용 부담자, 얘를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자체장이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해서 국민한테 손해를 끼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민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다가 돈을 받아낼 수 있냐가 여기서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첫 번째, 여기 지자체, 여러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나 지자체한테 물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얘한테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선택 청구가 가능해요. 때로는 지자체한테 여기 책임 물을 수도 있겠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한테 책임 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무귀속 주체 국가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고 선택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관임된 국가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교부가 지급되었다는 뜻이겠죠.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를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는 국대법 6조 1항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자체도 책임을 지게 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손실보상. 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한테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금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권의 범위를 되게 넓게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토지도 당연히 재산권이고요. 건축물도 당연히 재산권이겠고요. 이런 두 개를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무슨 업 들어간 것들. 자, 농업, 어업, 광업, 영업, 장사, 사업 같은 것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국가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공익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너 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나 농사 못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농업 못 하는 거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대표적으로 물의 사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의 사용권에 뭐가 있냐면요. 관계용수 사용권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용수가 뭐냐면은 여러분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수일 텐데 그 물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냐면은 하천에서 끌어와야 돼요. 물이 1리터, 2리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천에서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행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물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행정부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물을 대면서 너의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필이면 그 하천 지역에다가 공익사업을 실시한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물을 끌어오지 못하게 된 일이 발생을 해요. 물의 사용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도 다 손실보상 대상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9번 하천법 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 위에다가 쓰세요. 관계용수 사용권, 관계용수 사용권에다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용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1항에서 손실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20번은 어떤 테마인 거냐면은 경계이론에 대한 이야기, 경계이론.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은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론이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소방직 시험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론이기도 해서 여러분 이 이론들은 너무 깊게 파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본 수업 때 굉장히 깊은 이야기까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만 풀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건데 자 경계이론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자 우리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네, 특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점선으로 표기를 했냐면은 자 사회적 제약은 경계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뭘 의미하는 거냐? 침해가 적었을 때를 사회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침해의 정도가 적었을 때를 사회적 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특별한 희생은 뭐냐? 원래는 침해가 적었지만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한테 침해가 커져 버리게 되었을 때 를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론이구나라고 해서 침해가 적었을 때는 사회적 제약으로 보가지고 보상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굳이 보상해줄 필요 없다. 이건 국가가 국민이 감내해야 될 테마니까 보상 필요 없고 특별한 희생하는 침해가 큰 테마니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빗금 이렇게 점선으로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둘 사이를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침해가 적게 발생했지만 공익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침해가 커져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로 넘어가 가지고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게 경계 이론인데 이게 어느 나라에서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받아지고 있는 이론인데요. 자, 독일에서는요. 어느 법원에서 이 견해를 취하게 되었냐면은 대법원이요. 독일 대법원을 연방 최고법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대법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그 분리이론은요. 분리이론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분리이론은 어디에서 채택하고 있냐면은 독일과 역시 우리나라인데 둘 다 독일 헌재, 우리나라 헌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나마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문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20번이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 사회적 제약, 공용침해가 이제 여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은 보상 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최고법원에서 유리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제가 3주차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주차 문제입니다. 21번 보시면은 공법상 결과재고 청구권, 여러분 결과재고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재고 청구권. 자, 결과재고 청구권은요, 이제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위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청구권을 결과재고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위법한 상태가 이게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상의 침해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명예 같은 것들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여기 앞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에 있는데 옆에 담이 있고요. 경찰이 차겠습니다. 그림을 좀 못 그려요. 경찰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야.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경찰차가 우리 집 앞으로 넘어와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 위협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차 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과재고 청구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또 정신상 침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워낙 막 안 좋은 칼버림 사건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범죄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범죄자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 이름을 잘못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발표했으니까 어떤 오해를 살만한 수가 있겠죠. 그 오해를 살만한 오해를 받은 사람이 너 이거 내 이름 잘못 표기해놨으니까 제대로 표기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명예가 침해되고 있으니까 다시 원상회복 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결과재고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결과재고 청구권도 여러분이 가볍게 개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공법상 결과재고 청구권에서 침해된 이익은 재산적 가치 이외에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렇죠? 22번 행정심판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곳에다가 청구를 하는 건데요.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냥 직속 선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속 선배. 그러면 동작구청장의 직속 선배는 어딜까? 서울시겠죠. 그럼 문제에서 종로구청장의 직속 선배는 어딜까? 서울시겠죠. 그래서 종로구청장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제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고요. 2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척기피 회피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제척기피 회피는 공정한 행정심판을 담보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위원회 멤버 중에서 뭔가 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인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은 공정한 행정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 배제시키겠다라고 한 제도를 제척기피 회피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적용될 뿐만이 아니라
행정심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도 적용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위원과 직원 모두한테 적용되는 이론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에 있어서 사건의 심리 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는 심판법 10조의 위원회의 제처 기피 회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취소 심판의 재결로서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할 수가 없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작구청장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영업 정지를 했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럼 얘 직소 선배가 서울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소 심판을 제기합니다. 이것 좀 취소시켜달라고요.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인용 재결이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인용 재결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형성 재결이요. 하나는 이행 재결이 있습니다. 형성 재결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것을 직접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취소시킨 거.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것을 그냥 직접 취소시켜 버린다던가 혹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로 바꿔버리는 것을 형성재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여기에 영향을 행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행재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얘를 시켜서 얘가 얘한테 바꾸도록 하는 것을 이행재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취소, 명령재결.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작구청장한테 너 이거 취소시키라 라고 명령하게 되면은 걔가 동작구청이 이것을 취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거고요. 그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요건 인정되고 있지를 왜 인정되고 있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당했어. 국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 영업정지가 사라지길 바라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루라도 좀 늦게 영업정지가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바로 없애주지 얘를 거쳐서 없애려고 하지는 아니한다라고 하니까 요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요거는 왜 존재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로 바꾸는 식으로 명령하는 식으로요. 그럼 어쨌든 영업정지 1개월은 존재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어쨌든 1개월은 영업정지 당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1개월 당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니까 이 세 가지 종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는 없다고 했었으니까 맞는 지문이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25번도 보겠습니다. 직접 처분과 관련된 테마 있는 건데요. 여러분 직접 처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처분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정심판에서 한 테마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활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동작구청장한테 뭔가 음식점 영업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한다고 치겠습니다. 음식점 영업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근데 얘가 안 내주는 거죠. 거부하거나 혹은 답변이 없습니다. 부작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갑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돼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재결을 해줘요. 청구인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인용 재결은 종류가 역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성 재결. 형성 재결은 그냥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한테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형성재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행재결 혹은 이행명령재결이라고도 해요.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라는 뜻인데, 이행재결은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시켜가지고 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이행재결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얘한테 시켰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작구청장한테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시 처분해야 될, 이런 것들이 아닌 다시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장이 안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뭘 할 수가 있게 되냐면은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시정명령. 시정명령은 서울시 행심위가 동작구청장한테 너 이거 내가 말했는데 왜 안 지키는 거냐 라고 해가지고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작위하고 있어. 그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그냥 처분해가지고 상황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것을 직접 처분이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정명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동되기 위한 방법이 직권이 가능합니다. 직권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걸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얘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자 알아서 하는 걸 직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혹은 당사자의 신청, 청구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얘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안 하고 있어요 라고 시정명령 해달라고 신청하면은 그때 발동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리만 해두십니다. 직권으로 되지 않습니다. 직권되지가 않고요. 이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거 일단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유는 제가 좀 설명하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 신청에 의존한다라고 한다는 거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25번이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행재결이요.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직권으로란 말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거요. 26번 보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관할과 관련된 이야기죠. 관할. 여러분 소송 요건 중에 관할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할은 법원을 잘 설정해야 된다. 담당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뜻을 보는데, 법원은 원래 잘못 제기하게 되면은 각하 판결합니다. 관할을 잘못 지정하게 되면은 각하 판결을 해요. 그러면 또 소송 제기해야 되거든요.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관할은 조금 너그러운 테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관할을 잘못 제기했을 때 원래 제기했어야 할 법원으로 이송시켜주는 식으로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뭔가 잘못 제기했죠. 수소법원이 담당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해 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을 갖추고 못하였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사자 소송의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라는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송시켜주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27번도 보겠습니다. 병합이라고 하는 테마, 병합이라고 하는 테마 보시면 돼요. 병합. 그럼 병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병합은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병합은 언제 활용되는 거냐면은 양립이 불가능한 소송을 병합시킬 때 활용되는 거예요. 그럼 양립이 불가능한 소송의 대표적인 걸 일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은 무효 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이요. 얘들은 동시에 제기하는 게 불가능한 소송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어떤 처분이 있습니다. 이 처분이 무효 사유일 때는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요. 취소 사유일 때는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립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이 처분에 대해서 이건 무효 사유니까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 사유니까 취소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사람이
흑인이면 흑인이고 백인이면 백인이지 흑백인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효 사유일 때는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취소 사유일 때는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양립이 불가능한 소송이니까 이런 소송을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 병합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비라는 말 자체가 예비 합격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비 합격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격생이 있고요. 그 합격생이 합격을 포기한 경우에 예비 합격생이 합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양립이 불가능한 테마인 거죠.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과 이 소송은 양립이 불가능한 소송이니까 이 소송으로 이런 병합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번이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와 취소 청구는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허용된다. 선택적 청구가 양립이 가능한 소송을 병합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비적 병합을 취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28번 보겠습니다. 자, 제약회사라는 말에다가 밑줄 한번 같이 그어주겠고요. 이게 고시가 있는데 고시가 약제급여와 관련된 고시입니다. 약제를 거꾸로 쓰면은 제약, 약을 제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고시가 처분적 고시라고 불리는 처분성을 띠고 있는 고시예요. 즉 항고소송 대상됩니다. 그럼 항고소송 대상될 때 누가 소송 제기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약제급여에 대해서 영향받는 자는 누구냐면은 제약회사가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약회사와 약제급여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테마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 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29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중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중 요건. 협의의 소외이익 파티에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인 건데요. 가중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있습니다. 17조라고 보겠습니다. 1항에서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를 해버리게 되면은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대요. 1개월에서 3개월 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다고 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3월 7일 날 영업 정지 당했습니다. 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 6월 5일까지가 내가 영업 정지 당하는 시기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정지 당했는데 내가 4월 7일 날 취소소송 제기했습니다. 6월 5일까지가 영업 정지 당하는 시간이니까 6월 6일부터는 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취소시켜봤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지 않냐. 어차피 영업하고 있는데 이거 취소시켜서 뭐 하겠어? 라고 해서 이때 되면은 각하판결 냅니다. 각하판결.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소외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가중 요건이 있는 가중 요건. 이 항에 가중 요건. 뭐냐? 영업 정지를 2회 이상 당하게 되면은 뭘 하냐면은 영업을 취소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중 요건 규정이라고 부르서 가중 요건 규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중 요건 규정이 있으면은 만약에 얘는 한 번만 더 영업 정지 당하게 되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더 영업 정지를 당하면은 영업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없앨 만한 실익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중 요건 규정이 있으면은 각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멘트겠죠. 그래서 29번 행정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예전 정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상 가중 요건으로 되어 있고 법정 가중 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 소외 이익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0번 이건 최신 판례인데요. 최신 판례인데 소방직 문제 나왔었습니다. 당연히 올해 나왔었던 문제인데 제가 올해
최신 판례 특강했었을 때 다뤘었던 사안이기도 한 거고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30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어떤 작용이 처분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건데요. 처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평가하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면은 처분, 권리나 의무에 영향 주지 않으면 처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로도 잘 판단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국민이 만약에 어떤 작용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요. 그럼 처분으로 봐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국민이 불복 방법을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예측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으로 봐줘가지고 그 소송 제기해서 다투게끔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0번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한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사행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음 4주차 보자고요. 31번 행정처분에 있어서 증액경정처분, 증액경정처분이랑 감액경정처분은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셔야 될 내용인 건데요. 항상 한 줄만 쓰겠습니다. 한 줄. 증액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더 불리한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시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더 불리한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제기해야 한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중 더 불리한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3월 7일 날 100만 원이라고 하는 처분이 있었고요. 4월 7일 날 15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당초 처분이라고 하고 있고요. 얘를 증액 경정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가 소송 대상 된다? 더 불리한 거. 100이랑 150 뭐가 더 불리합니까? 당연히 이게 더 불리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이게 소송 대상 되는 거구나. 1번, 31번. 과세 처분에 있어 증액 경정 처분의 경우에 증액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 가치를 상실하며 당연히 소멸하고 당초 처분만이 취소송 대상된다. 이게 소송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송 대상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이건 틀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감액 경정 처분 보시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150만 원이라고 하는 처분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한 것을 당초 처분 그다음에 증액 감액 경정 처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소송 대상되는 것이냐? 150만 원이랑 100만 원이랑 뭐가 비쌉니까? 이게 더 비싸겠죠. 이게 소송 대상되는 거예요. 이게 소송 대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송 대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150만 원이 3월 7일자 150만 원이 현재 150만 원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100만 원의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3월 7일자 100만 원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여러분들 이거 로봇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봤었을 때 로봇가 막 싸우다가 팔다리가 막 잘렸습니다. 팔다리가 잘렸으면은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야? 팔다리 잘린 로봇이랑 싸운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다리 잘린 로봇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처음에 100만 원이었던 완전체였었던 로봇가 요걸로 인해 가지고 팔다리가 잘리게 그렇죠. 팔다리 잘려 있는 그 로봇 본래의 예를 대상으로 계속 싸우고 있겠구나. 본래의 예를 대상으로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여러분 이건 이해가 쉽게 돼요.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감액되고 남은 감액되고가 얼마큼 감액되죠? 마이너스 50이 감액돼 있으니까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거 100만 원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쉬운데 요거랑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국어적으로 보면은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거잖아. 감액되고 감액되지 않고 반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물이 100리터가 있어요. 100리터가 있어요. 여기서 70리터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70리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졌으면은 감액되고 남은 리터는 얼마입니까? 30리터. 70리터가 빠졌으니까 감액되고 남은 것은 70리터가 되겠죠. 그럼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 뭐냐? 30리터가 감액이 되었으니까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건 70리터라고 한. 자, 죄송합니다. 70리터가 감액이 되었으니까 감액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3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냐? 3월 7일자 100만 원인데 이것을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처분이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당초 처분에서 감액되지 않고 남은 처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2번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였다가 감액 처분한 것에 대하여 감액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협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 소송 대상은 감액 처분이 4월 7일자 100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소송 대상 되는 거 아니라고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33번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33번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총장이 국립대학교에서 총장이 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각 학과에서 추천이 들어갑니다. A 교수님, B 교수님 추천이 들어가요. A 교수님은 예컨대 경영학과 출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예컨대 뭐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볼게요. 각 단과 대학에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추천이 된 교수님입니다. 그럼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장관이 심사를 해요. 심사해가지고요.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 둘 중에 한 명만 보냈던 사안입니다. A만 추천하겠다. B를 뺐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B가 빠졌었던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처분이냐? 처분이라고 하면은 이 B 교수가 이거 취소시켜달라고 항고소송 제기할 수가 있고요. 처분이 아니게 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처분이라고 보았었던 사안이에요. 다소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처분이라고만 좀 기억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 안 뽑히게 되면은 결국 대통령은 A만 뽑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A만 뽑겠다라고 한 결과와 똑같은 사안이라고 봤었던 사안이거든요. 그 처분성 인정되는 것이니까 다툴 수 있게끔 기회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논란이 됐었던 판례이에요. 왜?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판례가 최종적인 처분이라고 봤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좀 길어가지고 이유는 생략하고 일단은 이것만 기억하시자고요. 국립대학교 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처분해 나가지 않는다.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다음에 다음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세무서장이 행정청이죠. 세무서장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국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국세를 부과했는데 100만 원 부과한 거예요. 그럼 얘는 100만 원 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실수로 150만 냈습니다. 50만 원을 초과로 더 내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국세에 환급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세무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부 결정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처분이냐 처분이 아니냐 그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처분이라고 한다면은요.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처분이 아닐 때는 권리나 의무에 영향 주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자,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국세를 더 낸 사람이 있으면은 더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려주어야 한다고 아예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가 거부 결정을 해도 A가 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해 되겠습니까? 거부를 하던 주겠다고 하든 어차피 돌려받게 된다는 것은 차이점이 없으니까 거부 결정 때문에 권리나 의무에 영향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돌려받을 테니까 그냥 처분이 아니야. 아니니까 항고소송 대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34번이죠. 국세 기본법에 따른 과세관청의 국세 환급금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된 처분이다.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35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제가 재결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처분과 재결해서 뭘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 원래의 처분과 재결 중에서 뭘 소송 대상 삼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처분주의 취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되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 재결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하자가 발견되면은 이걸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하 재결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그럼 내가 분명히 행정 처분을 받고서 90일 내에 심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심리에 들어가는 거 맞지? 각하 재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각하 재결이 위법합니까? 적법합니까? 위법하죠. 원 처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재결만의 고유한 하자가 발견된 케이스니까 이때는 재결의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35번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90일 내에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의해서 취소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된다. 26번 이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3월 7일 날 행정청이 과세 처분했습니다. 세금 부과 처분하게 되었어요. 100만 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행정 심판 같은 걸 제기하기 앞서 가지고 이의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의 신청은 뭐냐? 행정 심판 제기한 게 아니라 행정청한테 직접 따지는 걸 이의 신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뒤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해 주겠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조사해 주겠다. 재조사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재조사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재조사 결정에 대한 후속 통지를 기다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재조사 결정이 나왔을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릴 거란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답변이 한참 있다가 12월 7일쯤에 후속 통지가 나왔어요. 이 후속 통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처음에 했었던 3월 7일자 과세 처분을 유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처음 거를 유지하겠다. 이런 말이었었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소 기간이 이때부터 90일로 진행되는 거냐, 이때서부터 90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재조사 결정이 나왔을 때 재조사 결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면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재조사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조사해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재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기다릴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후속 통지였는데 이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소송 제기는 이때 소송 제기할 생각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기다릴 생각하지. 그래서 제소 기간의 기산점, 출발점은 이때서부터 9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36번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대한 소송의 제소 기간은 이의 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후속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7번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 추가적 병합과 관련된 건데 예비적 병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3월 7일 날 100만 원 과세 처분이 있었었는데 내가 5월 7일 날 일단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다가 일단 6월 5일까지 소송 제기할 수가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을 일단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7월 7일 날
내가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예비적 병합으로서 취소 소송을 병합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적, 예비적 청구 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게 취소 소송이 90일 지나서 병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90일 지나서 이때서부터 90일 지나서 병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허용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판례는 허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허용되는 것이냐? 무효든 취소든 어쨌든 처분을 없애고자 하고자 하는 동일한 취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6월 5일 이전에 무효 확인 소송이든 취소 소송이든 제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추가로 병합시키고자 하면 된다. 어쨌든 사실상 이때 무효 확인 소송이든 취소 소송이든 어쨌든 비슷한 소송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만 6월 5일 내에 제기가 되면은 언제든지 병합시켜도 좋다는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취지가 같기 때문에 어쨌든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언제 사실상 취소시키겠다는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건 사실상 소송 제기한 거랑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 병합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사안으로 보시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37번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 기간이 90일 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기되었다면은 추가로 병합된 취소 청구에서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집행정지 요건, 여러분 집행정지라고 하는 말에다가 밑줄 한번 같이 그어주시겠고요. 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작구청장이 동구라고 할게요. A한테 철거 명령했습니다. 내가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거 집행이 부정지가 원칙이에요. 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 이후에 개통 실비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통 실비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시킬 때도 있어요. 이것을 멈춘 상태에서 이거 심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건이 필요해요. 근데 요건 첫 번째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개통 실비가 그대로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대. 예컨대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그냥 나앉아 버리게 된대. 이게 실행되게 되어 가지고 건물이 부셔지게 되면은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대. 그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집행 멈춘 상태에서 이거 진행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해서 집행 정지해 주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행정심판에도 집행정지라고 하는 테마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심대소복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행정심판에서는 중대한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 해주고 있고요. 소송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정지를 해주고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반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판법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39번 부담과 관련되어서 송유관 사건인데 송유관 사건은 굉장히 행정법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자,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7일 날 송유관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부담하다가 붙었어요. 혹시 이전 시 이전 비용이 발생하면은 송유관 이전 비용이 발생하면은 이전 비용은 네가 내라 한다라고 해서 국민 부담 한다라고 하는 부담 하나가 붙은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송유관 메리퍼가 받으면은 이전비 나중에 송유관을 이전시킬 때 비용은 네가 부담해라라고 부담시킨 거죠. 근데 4월 7일 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송유관 매립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전비 같은 것도 낼 필요도 없다는 거 이해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송유관 매립 허가했었을 때 이전 비용 내라고 했는데 이제 허가 없이도 이제는 이전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뭐 이런 거 낸 거에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월 7일 날 이거 취소소송 제기했습니다. 제기해가지고 이거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취소시켰던 소송 제기했던 사안인데요. 판사가 받아주지를 않았었던 사안이었죠. 왜 받아주지 않았냐면 우리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송유관 매립허가 하면서 이거 붙였었던 것은 적법한 부담이었었거든요. 설사 추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허가 없이 매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거 붙이는 게 위법하게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겠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붙이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9번이죠.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담은 효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0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부 처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속력과 관련된 이야기,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3월 7일 날 A라고 하는 사람이 행정청한테 동작구청장이라고 할게요. 신청했습니다. 음식점 영업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했어요.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월 7일 날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월 7일 날 이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7일 날 인용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원고가 승소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용 판결 받게 되면은 거부 처분이 사라질 겁니다. 사라져. 그럼 뭐가 발생하냐, 여러분? 거부 처분이 사라지면은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겠죠. 재처분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럼 여러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재처분하면 될까 안 될까? 너 여기 거부했던 이유가 너 동그라미를 못 갖추고 있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또 재처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거부하는 겁니다. 7월 7일 날 너 또 거부하면서 너 이거 동그라미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 이렇게 거부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왜? 분명히 판사가 이거 못 갖추고 있다고 한 거부를 없애줬는데 똑같은 거 반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죠. 이런 거는 무효라고 해요. 무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가능할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6월 1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종전에는 동그라미, 세모 요건만 충족시키면은 했었었는데 이제 네모 요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거부. 네모 요건을 못 갖추고 있구나라고 거부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보시게 되면은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거부 처분 취소의 확정 판결 받은 행정청이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거부 처분한 경우도 재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41번 보겠습니다. 간접 강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간접 강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은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을 때 법원이 행정청한테 의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 금전적 부과를 통해 가지고 의무 이행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법원이 국민한테 직접 의무 처분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청을 달달달 볶아가지고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을 간접강제, 금전 부과하는 것을 간접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간접강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재처분 의무를 이행해서도 이게 무효잖아.
기속력에 위반되는 반복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효일 때에도 역시 간접 강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4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확정 판결 이후 상대방에 대해서 재처분하였다면은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 강제 대상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강을 한번 했었거든요. 보강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좀 풀어보고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2번에 등장하는 것인데 기판력이라는 게 기판력. 여러분 기판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기판력은 이미 난 판결의 효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판결이 나왔으면은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집니다.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밝혀지고 또 이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가 밝혀지게 되겠죠. 그거를 존중해 주자는 뜻인 거예요. 이미 난 판결을 존중해 주자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난 판결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기판력을요. 판결에서 예컨대 내가 면허 취소를 받았습니다. 왜? 너 음주운전 했잖아 라고 해가지고 면허 취소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용 판결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기각 판결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내가 진 거예요. 그러면은 판결에 주문이 있고요. 처분,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 음주운전 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고 이거가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기판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요것과 모순되는 주장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판력은요. 판결의 주문도 읽어봐야 되고 이유도 읽어봐야겠죠. 근데 판례가 이유는 볼 거 없이 주문에만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약간 좀 설명할 게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차치하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문에만 미친다라고만 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만 미친다. 위법성 존부가 위법한지 안 한지 주문에만 미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43번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럼 무효 확인 소송은요.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확인받고 싶은 소송인데 이게 예전에는 종래에는요. 후보 선수였어요. 후보 선수. 그러니까 선발이 아니었어. 참고로 후보 선수를 보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이 있었으면은 그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아야 되는 것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후보 선수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약간 쩌리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소송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구제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사안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후보 선수가 아니게 됐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닌 다른 구제 수단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게끔 바뀌어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43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 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 수단 밑에다가 다른 구제 수단이라고 써주세요.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를 먼저 따질 필요가 없다. 그죠? 다른 구제 수단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뜻이겠죠. 44번은 어떤 거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자, 우리 요거는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행정청이 이게 관리처분 계획안이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에서 내주는 거예요. 인가와 고시를 받게 되면은 관리처분 계획이 되거든요. 이거 다투는 소송이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거 다투는 소송은요. 항고 소송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험생으로 깔고 가셔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4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소송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45번이요. 부작위가 성립했대. 여러분들 내가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해서 갔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중에 뭐가 나오게 되었냐면은 처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거부 처분이든 인용 처분이든 처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무슨 판결이 나오게 되냐면은 각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본질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사가 밝혀주는 것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거든요.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중에 처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부작위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작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판결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각각 판결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46번 당사자 소송에 대한 정의예요. 당사자 소송. 자, 여러분 당사자 소송은 항고 소송이랑 비교가 되는 그런 소송인데요. 항고 소송은 처분을 다툽니다. 그래서 이 처분을 효력을 취소시켜 주세요. 혹은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당사자 소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당사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요 처분의 효력을 다툰 게 아니라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권리 의무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처분 이외의 것을 다툰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자격을 확인받고 싶은 거야. 여러분 이제는 24년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소방대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의 자격 확인받고 싶은 것은 뭐 항고 소송은 아니겠죠. 뭐 취소해달라 무효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사자 소송 제기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그다음에 공법상 계약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처분이 아닌 걸 다툰다라고 느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전 지급 같은 것들 해달라고. 금전 지급. 금전 지급해달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이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파악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본적으로 다 금전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프레임을 깔고 있지만 그냥 판례가 민사 소송으로 바라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처분 다투는 소송 느낌이 아닐 때 당사자 소송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특이하게 처분의 효력을 다툰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특이한 소송이죠. 그럼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가 조금 이따가 볼 테마이긴 한데 당사자 소송은 얘랑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고. 우리 항고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잖아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가 피고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국민이랑 행정주체가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고 소송은 국민이랑 행정청이 싸우잖아요. 얘는 행정주체랑 싸우는 소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있는데 얘는 겉으로 봤을 때는 국민이랑 행정주체랑 싸워요. 겉으로 봤을 때는 행정주체랑 국민이랑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처분 다투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당사자 소송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형식적 겉모습 때는 내용적으로 따지면 처분 다투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소송이겠죠. 원래는 처분을 안 다투는 소송이 당사자 소송인데 특이하게 처분 다투는 소송이니까 좀 특이한 소송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특허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법은 진짜 그 발명 특허 같은 거 받았을 때 이야기하는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자세한 내용은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6번. 당사자 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밑줄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처분을 다투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 관계를 다투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관계. 이것이 법률 관계. 처분이 아닌 걸 다투겠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대표적인 것이 공법상 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에다가 밑줄 같이 그어 주시고 국민, 행정 주체라고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죠. 얘를 자연인, 얘를 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끼리 싸우는 소송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47번.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공법관계에서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소송 제기하는 거구나. 48번. 형식적 당사소송이란 실질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것이나 형식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또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도 않고 그 대신 처분 등으로 인해 형성된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관련 법규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제기한 소송을 의미를 한다.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지만 겉보기에는 처분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들끼리 싸우는 소송을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게 특이한 소송 스타일인 거예요. 그다음에 49번. 이제는 객관적 소송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둘 다 공통점은요. 내 이익에 침해와 상관없이 소송 제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익구제와는 상관없이 소송 제기하는 건데요. 민중소송은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행정부가 뭔가 위법한 짓을 해. 근데 이게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겠지만 위법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을 의미를 합니다. 국민의 권익구제에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이를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기하는 소송이다라고 느끼시면 되겠고요. 기관 소송은요. 지들끼리 싸운 소송이에요. 행정부끼리 싸운 소송입니다. 행정부끼리. 끼리 싸우는 소송 중에 기관 소송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내전을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 서울시장이랑 서울시 의회랑 뭔가 국민을 권익구제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이 권한이 내 거다, 이 권한이 네 거다라고 하면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건데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그래봤자 서울시에 속해 있는 거 내전의 느낌을 띠고 있다는 거 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관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랑 비교되는 게 권한쟁의라는 게 있어요. 권한쟁의. 권한쟁의는요. 외전이에요. 외전. 예컨대 서울시랑 경기도랑 이 권한이 내 권이 네 권이 하면서 싸우는 것들을 권한쟁의라고 얘기합니다. 큰 차이. 얘는요. 대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얘는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객관적 소송은요. 기본적으로 소송이 아직까지 법조문이 좀 완성화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취소, 항고소송, 당사소송에서 활용되는 법조문을 여기에 준용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49번 보시게 되면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거소송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내가 출마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제대로 된 또 공정하게 선거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투표도 뭔가 부정개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기한 소송이 이런 소송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50번. 기관 소송으로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나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조문 자체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항고소송, 당사소송에서 주관적 소송에서 활용되는 조문들을 여기에서 준용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그렇겠죠. 이 객관적 소송은 원래 공무원 시험에서 잘 안 나오지만 소방직 시험에서는 2번 정도 나왔었던 테마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개념은 되게 쉽게 출제합니다. 쉬운 개념 위주로만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판례 같은 거 보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법조문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충분한 내용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본 수업 때 잘 정리하시면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8월 달에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번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과정 했었을 때 2번 만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 했었을 때 2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달에 한 번씩 기본서를 회독하자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번 정도는 기본서를 회독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 저는 앞으로 이제 OX 문제를 풀면서 약 3,000 문제 정도를 풀면서 기본기를 좀 다져가고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OX가 끝나게 되면은 기출 문제를 한 1,200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보면서 수험생들과 같이 실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서는 반복해서 보고 항상 공부는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게 제일 잘하는 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 또 모르는 건 그때그때 질문을 하고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많이 풀어보고 또 반복을 하고 하시면은 분명히 내년 시험에서 좋은 성과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 하든 저와 함께 하지 않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획된 테마인 거고요.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제 홈페이지에다가 에듀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같이 해드리고요. 꼭 내년에 좋은 성과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멋진 소방대원으로 살아가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저는 또 월간 이재준을 진행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